2022년 합계 출산율 0.78이라는 숫자는 평균적으로는 평생 아이를 채 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지금은 관습적으로 출산을 하던 과거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은 철저히 계획적인 행동이 됐죠. 그렇다면 청년들은 출산을 기피하는 걸까요? 아니면 포기하는 걸까요? 제가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가지고 애를 낳고 싶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못해도 막 1억, 2억, 억 단위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약간 선택지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낳게 되면 한 명? 여성이 직장 다니면서 육아를 동시에 한다라는 게 너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는 지금 제가 한 명, 그리고 낳으면 한 명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스스로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둘 이상은 좀 힘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하나만 갖자니 그 한 명한테 좀 못할 짓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럴 거면 아예 안 낳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두 명? 저도 한 2명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얘랑 나랑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 호기심도 그냥. 3명이요. 저를 닮은 인격체가 하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기쁨일 것도 같고, 뭔가 아이를 낳으면 인생이 드라마틱해지지만 그만큼 뭔가 더 재밌지 않을까. 2명까지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취업도 아직 안 된 상태이지만 아이를 놓고 가정을 꾸리는 그 행복감은 그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합계 출산율 0.78명과는 거리가 있는 2명이라는 숫자. 청년들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었을 때의 답변입니다. 여전히 자녀를 원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반증. 우리는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생애 주기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마다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치열한 입시 경쟁 뒤 대학만 가면 조금 편해질 줄 알았던 20대 청춘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결혼할 수 있을까? 얼마 전 대학을 졸업한 민석 씨. 그에게도 어김없이 취준생이라는 이름이 뒤따랐죠. 제 친구들을 통해서 봤을 때 한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분도 있고, 솔직히 주변에서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지금도 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좀 지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로 바쁜 나날들. 가정을 이루고픈 꿈은 뒷전이 됐습니다. 결혼 자체에 대한 그 막막함 때문에 출산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심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지은 씨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찍 가정을 꾸리길 꿈꿔왔던 지은 씨는 고민이 많은데요. 직장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까마득하기 때문이죠. 그 수련을 한 다음에 자격증을 따고 이런 식으로 진짜 직업 전선에 갈 수 있어서 최소 3년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경쟁이 심하고 그래서 이런 거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이를 불행한 세상에 나오게 하는 거가 맞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저출산. 저는 지금의 출산율엔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나중에 40, 50대 때 부모보다 더 못한 환경에서 살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세대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1960년대 끝자락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대학을 나오면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이 상당히 보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도 나중에 취업 걱정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에서 그 구인하러 와가지고요. 학생들을 뽑아가려고 유치 경쟁을 벌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90년대생은 사실 우리 97년 외환위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흔들렸던 그런 상황에서 유년을 보냈고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을 때 취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좁아진 기회에 대한 더 치열해진 경쟁 그 앞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힘든 청년들이 어떤 무건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일종의 저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37.5%. 청년들은 불안정 노동으로 생애 첫 발을 내딛는 경우가 많죠. 직장을 구하고 안정을 찾기까지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생애 주기별 나이대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녀 모두 30대가 넘어서야 결혼을 하죠. 문제는 일자리와 소득이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심지어 연애 단계부터 포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지방에서는 둥지는 있는데 먹이가 없고 서울에서는 먹이는 있는데 둥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머슬로우의 욕구 이론에 따르면 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다음에 그 다음 욕구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식주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은 출산의 전제 조건이죠. 과연 결혼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예비 신부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태환 씨. 동갑내기인 희승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죠. 이 예비 부부와 함께 결혼 비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느 청년들처럼 취업을 하고 안정을 찾기까지 쉽지 않은 관문을 지나온 두 사람. 32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가 돼서야 결혼을 생각할 여유를 갖게 됐죠. 하지만 막상 결혼을 앞두고 웃을 수만은 없는 현실. 부쩍 오른 물가에 예상했던 결혼 비용을 훨씬 웃돕니다. 3,500에서 3,000 정도면 사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요즘 물가랑. 진짜 아까 4, 5천 든다는 게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많이 든다고 생각해요. 그게 과하게 많이. 뭐 남자 기준으로는 빠르면 뭐 27, 좀 늦어지면 28, 29쯤 이제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결혼을 올리는 나이가 뭐 보통 뭐 32, 33에 하고 싶어도 정말 모은 돈이 없어요, 정말로. 맞아. 뭐 1년에 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생각을 해도 5년 모아봤자 5천이에요. 그럼 5천이면은 뭐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 외로는 뭐 정말 아무것도 못할 수준으로 지금 다 날아가는 그 한순간에 다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나선 예비 부부. 수도권에서 신혼집을 찾고 있죠. 작년부터 집을 알아봤던 두 사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그때 포기를 했죠. 그냥 이제 집을 살 거라는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뭐 정말 뭐 오피스텔이라도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했을 정도니까. 결혼 준비할 때 집 얘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자체가 사실 어쨌든 같이 살고자 하는 건데 살 공간을 마련하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맞나? 뭐 이런 생각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혼집 마련 평균 비용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결혼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은 청년들의 출산에 얼마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서울의 한 아파트 가격, 20년 사이 얼마나 올랐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수록 출산율은 낮아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최근 30년간 집값 변동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박진백 박사. 그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출산율 하락이 커지는 걸 뜻하는데요. 최근으로 올수록 집값 상승은 출산을 막는 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장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2022년 4분기에 PIR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약 12년 정도가 걸리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중위소득의 가구가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을 1원도 쓰지 않았었을 때에 12년 정도가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사회에 이렇게 진출을 해서 한 30세 정도의 취업을 한 사람 기준으로 봤었을 때 30% 정도를 저축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주택을 살 수 있는 기간은 60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자녀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출생의 원인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일자리의 불안과 과도한 주거비는 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1위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인당 GDP 대비 자녀 양육비가 세계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될 만큼 양육비 부담이 큰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6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식장에 선 두 사람, 아연 씨와 성배 씨입니다. 그리고 3년 뒤 두 사람을 반씩 닮은 딸 세보미를 낳았죠. 아직도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뭐지, 세범을 낳고 이제 아기를 안았을 때 좀 많은 감정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을 엄마도 똑같이 느꼈을까? 약간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가 저보다 훨씬 더 어릴 때 낳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렸는데 뭘 안다고 이거를 이렇게 힘들게 저를 키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찡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세보미가 찾아와준 순간부터 출산까지의 비용을 계산해봤다는 아연 씨. 출산과 산후조리의 비용이 생각보다 엄청 커서 좀 사실 많이 놀랐고, 근데 제가 되게 적게 낸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금액을 내고 출산과 산후조리를 하는지 사실 좀 신기했어요. 다들 정말 많은 비용을 들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귀여운 뚜루루뚜루 받았어 뚜루루뚜루. 이걸로 어떻게? 아이의 재롱 앞에서 하루의 피로를 잊는 두 사람. 세보미는 어느덧 18개월까지 자랐습니다. 그렇다면 영유아기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는 얼마나 들까요? 장보는 현장에 동행해봤습니다. 특히나 채소 같은 거는 이제 무농약인지 이런 친환경 채소인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구매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먹는 거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아무래도 아기가 먹는 거다 보니 좀 그런 농약 같은 게 들어가면 좋지 않을 거니까 그런 거 고려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먹는 식재료만큼은 아끼기가 쉽지 않다는 아연 씨. 제가 보통 그 마트 갈 때 한 2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똑같은 그런 품목을 사도 30만 원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와,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구나 이거를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늘어가는 식비. 대신 장난감이나 책은 중고 거래를 활용해 아끼고 있죠. 보육료는 얼마나 들까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다 보니 전액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연 씨가 직접 계산해 본 월 평균 양육 비용은 약 50만 원. 좀 더 객관적인 통계를 살펴볼까요? 영유아 자녀를 한 명 이상 키우고 있는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127만 원에 달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교육비와 식비였습니다. 소득의 한 27%, 거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아이를 키우는 데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용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최근에 이제 영유아기에 대한 집중 투자, 특히 금전적 현금성 지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보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두 아이의 엄마 김민지 씨. 우량아로 태어난 첫째는 어느덧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작년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첫째 때보다 늘어난 정부 지원금을 체감했다는 민지 씨. 하지만 최근 첫째 아이 교육비가 크게 늘면서 양육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사실 자녀 교육비를 쓰기 전에는 엄청 아끼면서 살았거든요. 이제 자녀 교육의 레벨로 들어가니까 그냥 아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데 돈을 아껴야 되니까 하면 안 돼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돈을 일단은 좀 쓰자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초등학생 자녀 한 명의 한 달 교육비로 얼마를 쓰고 있을까요? 학원 3곳과 방과 후 수업까지 포함하면 총 96만 원. 요즘에는 월 1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는 학원비가 더 비싸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때는 뭐 한 최대 한 200만 원까지.